2.16 쿠데타 이후 반란군이 응징하려 했던 통제파가 전국을 장악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군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군국주의 체제로 굳어지게 됐죠. 천황과 군부를 중심으로 병국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황도파는 몰락했습니다. 아라키 사다오, 마사키 진자부로 등 육군 참의관이었던 대장 4명이 한꺼번에 옷을 벗었고, 육군 대신이었던 가시마 유시우키와 시종무관, 혼조 시게루도 여편되어 결국 황도파를 지지했던 대장 6명 모두 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표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당시 계엄 사령관이었던 가시 코이 중장과 반란군이 소속됐던 제1사단장 호리 타케오 중장, 역시 반란군이 소속됐던 근위사단장 하시모토 호네스케 중장 포함 무려 3,000명에 달하는 황도파 장교들도 강제로 예편당했죠. 이에 1960년 10월 사마기 이주 전 아라키 사다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황도파는 이상주의자들이었고 그들 통제파는 현실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패배했고 결국 모든 것은 그들 현실주의자들의 몫이 되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차이로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황도파가 몰락한 이후 육군의 모든 요직은 통제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도조 히데키 소정이 통제파의 리더로 떠오르게 되죠. 2.16 사건 당시 관동군 헌병대 사령관이었던 도조 히데키, 그 역시 관동군 내의 모든 황도파 장교들을 체포해버렸습니다. 결국 국내 주둔군 외 관동군도 통제파가 장악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국내에서 황도파 장교들이 일소됨에 따라 황도파에서는 고작 야마시타 토모유키 소장 정도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제 일본 육군은 통제파의 천하가 된 것입니다. 2.16 사건은 군부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도 군부는 결코 세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니, 몰락한 것은 황도파였을 뿐 군부의 세력은 오히려 더 커져갔죠.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 물음의 중심에도 히로히토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 쿠데타를 일으킨 육군을 경멸하던 히로히토. 하지만 사실 그도 군국주의자였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자신에게 군 통수권을 주어진 집단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후에 어찌됐든 육군과 해군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대본영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군부였던 것이죠. 한창 혈기가 넘치던 나이, 그도 군권을 틀어준 전제군주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뻑하면 반란이 일어났던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군권 장만이 그가 살길기도 했었겠죠. 그러기에 군부는 그에게 있어 권력의 원천, 아니 생존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다만 2.16 당시에는 급진주의적 사고를 지닌 황도파란 자들과 거리를 두고 싶었을 뿐이었죠. 황도파의 추정대로 만약 자신이 통치의 전면에 나서게 되면 모든 국정을 오롯이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이고, 더구나 자신의 동생 야스히토의 언정을 통해 히타이키가 주장하던 황도파의 국가 개조론의 실체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당시 일본의 전국사항상 자신이 일본을 통치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위험 요소가 산재되어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 그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통치보다는 권력 객체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 됐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놓여진 군권을 통치를 위한 도구 이전에 자신의 생존을 위한 방패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돌아가는 세상 물정, 정치 현안 등을 제대로 꿰뚫고 있는 빠꼼이었던 것이죠. 여기 하나 더, 어려서부터 사이유지 기모책이 배웠던 제왕학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피 속에 흐르고 있는 2000년 바주황제라는 굴욕적이고 수동적인 속성이 몸에 밴 탓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칼이 돼 돌아올 수 있는 권력의 속성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렸듯 그는 보통 내의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런 식으로 정국장의 구상을 마련하고 있던 차에 2.16 반란 사건이 터지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광석화처럼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버렸던 것이죠. 자신이 이미 구상하고 있던 충성 경쟁을 유발시켜 권력을 극대화시킨다는 강교한 통치술로 말입니다. 그는 그 척하대로 해군을 지체 없이 포섭하고 육군에게는 엄포를 쏟아내는 갈라치기를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갈라치기, 이는 매우 효율적이고 영악한 발상이었는데 이것이야말로 해군과 육군을 대립시킴으로써 각자의 힘은 분산시키고 그렇게 분산된 힘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통치술에 빠져선 안 되는 전제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이의제의를 통해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기술, 이런 히로히토의 통치술은 패망 때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뜩이나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던 육군과 해군 사이는 절대 봉합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패망 때까지 일본의 육군과 해군이 겨눈 지간이었던 것은 그들의 태생적 문제이기도 했겠지만 히로히토의 통치술에 연원된 측면도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히로히토는 자진진압한 황도파의 주장이던 존왕량이, 즉 자신만을 극도의 지존으로 받들게 만드는 교조적이 짝이 없는 쇼웨이즘마저 국민들에게 적극 주입시키고자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1937년 제1차 고노에 내각되는 황도파의 수장이던 아라키 사도를 슬그머니 문부대신으로 발탁하기도 했죠. 천황을 받들어 모시어 대동아 공영을 완성하자 라는 주장을 해온 그를 문부대신으로 발탁함으로써 국민 모두를 죽을 때까지 자신에게 복종시킨다는 황군화 작업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때 아라키 마사오가 각종 미드를 통해 황군화 작업의 선조독으로 썼던 것이 바로 지금까지도 일본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주진구라, 바로 47인의 론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47인의 론인 이야기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이륙반란이 일어나기 235년 전인 1701년 3월 14일 아코본의 영지였던 아사노 나가노리가 막부의 수석 대신 기라 요시나카에게 실수 없는 모욕을 당해 칼을 뿜었다가 무험죄에 걸려 죽임을 당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사노를 섬겼던 사무라이 오시오 요쇼 등이 억울하게 죽은 주군에 대한 복수를 맹세하고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 낭인처럼 주정뱅이 노릇을 하며 칼을 갈게 되죠. 그리고 1702년 12월 14일 눈보라가 지던 날 밤, 마침내 오이시 요시오를 비롯한 47명의 낭인들은 기라 요시나카의 저택을 급습, 그의 식소를 모두 죽여버리고 기라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아사노 나가노리 영전에 바칩니다. 그리고 순순히 체포된 뒤 무사도에 따라 47명 전원이 할복하고 자신들의 소망대로 죽은 옆에 묻히게 됩니다. 주군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떨어지는 벚꽃처럼 내던지리라. 이렇듯 주진구라는 특유의 의리와 비장함으로 일본인들의 가슴속에 각인된 사무라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라이의 이상적인 표상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1700년대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가부키와 영화에서 즐겨 다루는 소재가 되었고, 특히 이륙 사건 이후에는 히로히토와 군부가 추구하던 병영국가 건설을 위한 중요한 청운 자료가 됐죠. 산에 가면 풀 속의 시체, 바다에 가면 물 속의 시체, 천황파열을 위해 죽는 이 몸 무엇이 아까우리요 라는 어이없는 군가의 가사와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묘한 아이러니가 흐릅니다. 이륙 쿠데타가 일어났던 1936년 2월 26일, 이날도 47인의 론인들이 복수의 칼을 휘두르던 1702년 12월 14일처럼 한방눈으로 변한 눈이 내리고 있었고, 이 한방눈은 소위 추진구라 사건을 떠올리게 만드니까요. 일본 최악의 쿠데타를 일본인들이 충군 애국의 사상의 발로로 여기는 47인 론인의 이야기에 교묘히 오버랩시킴으로써 쿠데타의 추악한 이면은 감추고 오히려 국가 총동원 체제 선전을 극대화시키는 데 이용하는 고도의 프로파간다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히로히토는 본인이 고구타이를 망치는 행위라며 질타했던 이륙 반란 사건까지 자신의 권력강화에 이용했던 것이죠. 이 47인의 론인의 이야기는 조만간 브레켄 스팟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반란 사건 이후 히로히토와 군부는 서로 상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호지세, 즉 중도에 그만둘 수 없는 호랑이 등의 탄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군부는 국민총회라는 이름으로 철저한 대국민 통제도 펼치기 시작하죠. 반란 와중에 선포된 계엄령을 수시로 선포하는 등 헌병대를 동원해 언론은 더욱 엄격히 통제시키고 반대 목소리는 더더욱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무단 통치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을 꼭꼭 틀어막아 버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특히 이륙 사건의 여파를 잠재우기 위해 수많은 공작도 펼쳤는데 먼저 가담자들은 비공개 재판의 회부에 속전속결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주모 장교들은 물론 기타 이끼를 비롯한 민간인들까지 모두 사형 선고로 마무리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선고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속전속결로 처형시켜버렸습니다. 당시 와타나베 조타로의 살해에 가담했던 다카시 타르소이는 처형되기 전 이런 조치들의 울분을 터뜨리며 특권 측은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란다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고, 히로히토에게 적개심을 푼 한 장교는 일본 국민이여 황군을 믿지 말라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장교는 국민은 군을 믿는다, 군은 소련의 공격에 대비하라 라며 향후의 대의 정세를 걱정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목소리들도 모두 은폐됐습니다.
이때부터 민간 정치인들은 쿠데타라는 광기와 군부의 서슬퍼런 사후 처리까지 목격하게 되자 진상 파악 같은 행동 감히 엄두도 못 내게 됐기 때문이었죠. 반면 쿠데타라는 공포의 그림자를 늘어뜨렸던 군부의 발언권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우습게도 히로히토가 막으려 했던 히로히토의 진정체제, 즉 쇼와 유신이 변태적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어둠을 동거하는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륙 쿠데타의 의미는 매우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전쟁으로 가는 상황을 막을 모든 견제 장치를 일본에서 사라져버리게 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륙 쿠데타야말로 일본이 태평양 전쟁으로 가는 길을 열어젖힌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1930년 3월 5일 결국 이륙 쿠데타로 와야 된 오카다 게이스케 내각이 되려 군부의 입김이 물씬 들어간 히로타 고키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물론 통제파의 어용 내각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당시 총리였던 히로타 고키에 대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로타 고키, 그는 열렬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오카다 게이스케 내각의 외무대신 당시 일본의 대중국 선언문이었던 이른바 히로타 3원칙을 1935년 10월 28일 공표하기도 했었죠. 이때 그가 위반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이 3원칙은 훗날 공산주의 확산에 대처함과 동시에 중국 안에서의 반일 활동 진압을 위한 일본, 중국, 만주국 블록의 기초가 됐습니다. 또한 그는 재임 중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와 함께 반코민테른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은 1940년 삼국동맹의 기반이 됐죠. 그러나 그는 통제파가 주장하던 중국 침략만은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반공주의자이지만 지소파이기도 했던 그는 소련은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 큰 잠재적 적국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중국을 섣불리 침공함으로써 소련보다 더 강력한 미국과 영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미친 짓이다 라고 전제하며 이념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소련을 먼저 적국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반공주의적 관점에 대해서만 통제파와 결을 같이 했던 것이지 자신이 외무대신 시절 구상했던 일본, 중국, 만주국 블록이라는 대소련 견제 정책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외교적 장치라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삼국동맹의 기초로 만든 반코민테른 협정과도 같은 맥락을 하고 있었죠. 바로 우익 국가들이 힘을 합쳐 반공전선을 형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중국의 공산을 막고 유럽의 독일과 이탈리아, 나아가 미국과 영국과도 이념을 공유할 수만 있다면 무난히 소련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고, 이후 지리적으로 우수한 유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신들이 천천히 중국을 점령하거나 또는 우월적으로 협정국들과 공유한다면 명실상부한 대동아 공권을 건설할 수 있다는 구상이었죠. 아마도 그랬다면 미국과 맞붙은 태평양 전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두 번째 외상 재임 기간 동안 육군의 중국 침략 계획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이유로 1938년 통제파에 의해 내각에서 결국 쫓겨납니다. 이로써 황도파나 이시라 간지가 구상했던 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일본, 중국, 만주국 블록이라는 일본의 신제국주의 시나리오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죠. 하지만 그는 1945년 패망 직전 소련과 일본의 평화협상을 시도하기 위해 다시 기용됩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되는 기간에 스탈린에게 일소 불가침조의 현장을 설득시키려는 의도로 말이죠. 하지만 이 협상은 실패하고 말았고 패전 후 A급 전범을 분류돼 교수형을 선고받고 처형돼 버렸습니다. 그의 구상과는 달리 히로타 3원칙이 중국 침공을 정당화시키는 논리의 근간으로 변질돼 되돌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 이전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 때 잠시 폐지됐던 현역 장성에 의한 육군 대신과 해군 대신 체제를 복원시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왔던 보관은 아니었을지라도 결국 그의 이런 조치로 새로 임명된 데라우치 슈이치 육군 대신에 의해 육군에서는 제2차 숙군이 단행되었고, 황도파는 주요 멤버는 물론 그나마 남아있던 장교들마저도 대부분 만주로 전출되거나 예비역에 편입돼 버렸습니다. 결국 이를 기점으로 황도파는 사실상 육군 중앙에서 완전히 소멸돼 버린 것이죠. 이로써 황도파라는 힘의 균형체가 사라져버린 일본 육군에는 통제파라는 폭주기 한차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히로타 내각에 의해 군비 억제라는 고삐가 완전히 풀려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육군은 1호 군비를 승인받게 되는데, 이는 1937년에서 1942년까지 6년 동안
41개 사단과 141개 항공 중대를 증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런던 군축조의 탈퇴로 군축의 짐을 벗어던진 해군 역시 제3차 함선 보충 계획으로 향후 4년 동안 전함 야마토와 무사지를 포함한 무려 66척의 함선을 신규 건조하고 14개의 항공대를 새로 창설하기로 합니다. 이로써 1935년까지만 해도 20억 엔대 초반으로 억제됐던 군사비는 이런 예산들의 급증으로 1937년에는 30억 엔을 넘게 됩니다. 결국 이륙 사건은 일본 군부의 권력을 공고하게 만든 동시에 본격적으로 군비 확장에 돌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듯 이륙 사건 후의 조치에 의해 히로히토와 일본 군부는 정치면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태평양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기어이 만들어내고 말죠. 한편 이륙 쿠데타 당시 독일 대사관도 반란의 소용돌이 속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독일의 신문사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의 비공식 통신원으로 일하던 리하르트 조르게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리즈 제3편에서 언급했듯이 리하르트 조르게는 이륙 반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한 분은 독일 외무부에 또 한 분은 불군 군대의 제사국인 정보부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리하르트 조르게, 독일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자유분방한 공산주의자였으며 국동의 불군 군대 스파이망을 관리하는 책임자 역할을 위장하기 위해 나치당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조르게는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쓴 사람이었죠. 러시아에 아내가 있었음에도 도쿄에서 두 번째 부인과 살면서 몇몇 여자들과는 연인관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술이라면 종류를 가리지 않는 애주가였고 종종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술주정을 부려 독일인 동료들의 구설수에 자주 오르내리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자지의 정체를 숨기려는 스파이의 허실질 전술의 일환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에게 이번 반란 사건은 그의 조직을 전공하는 첫 시험대가 됐습니다. 당시 일본에 주저하던 대부분의 외국인들에게 이륙 반란은 그저 초국가주의자가 저지른 또 하나의 학살극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의 의의를 살피는 국가는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소련은 달랐습니다. 이 사태가 소련이 아닌 중국 내륙을 향한 팽창주의로 이어질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조르게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무튼 이륙 반란의 실패로 자신들과 한판 실력 대결을 하려던 황도파가 몰락해버리자 동북아 전선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이로써 11회 동쪽의 잠재적인 위협 세력이 사라진 소련은 스탈린의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었고 이는 훗날 독소정에서 다 죽어가는 소련을 회생시키는 원동력이 됐죠. 그렇다면 당시 조르게는 일본의 전국주의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었을까요? 일단 조르게는 이륙 반란이 일본의 지속적인 팽창 정책을 낳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끝은 소련이 아닌 중국을 향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죠. 그는 통제파와 황도파의 사상적 기반이나 그에 따른 이들의 향후 대정책에 관해 베를린이나 워싱턴과는 달리 매우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의 사회구조상 황도파의 젊은 장교들 뿐만 아니라 기타 익히나 또 다른 국가 사회주의자들까지도 공산주의자들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인식하고 있었죠. 즉 천황숭배의 힘을 알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그 체제를 굳이 타파하려 하지 않고 전략전술의 차원에서 한 발 후에 이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만 있다면 일본을 언제든 공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말입니다. 이는 그가 훗날 자신의 친구에게 일본 공산주의자들이 이번 이륙 반란과 어떤 커넥션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던 점과 심지어 공산화된 일본을 천황이 통치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 일본의 공산주의자들은 일본인의 사고상 만약 천황이라는 존재만 포섭할 수 있다면 장권의 과도기를 거쳐 얼마든지 공산 정권을 수립시킬 수 있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에 영원히 잠식돼 있던 천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온갖 신을 믿는 신도라는 일본 특유의 애니즘 신앙이 생활돼 있고 또한 와라는 사회질서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일본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륙 쿠데타가 발생한 이듬해인 1937년 7월 7일 일본은 통제파가 아니 소련이 바라던 것처럼 중국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로써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을 향했던 일본의 칼끝은 일단 치워지게 됐죠. 그런데 이것이 혹여 일본 정계와 군부 내에 알게 모르게 배양돼 있던 공산주의자들의 공작 때문은 아니었을런지요. 어쨌든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진 것처럼 이륙 쿠데타의 파문은 시베리아가 아닌 중국 대륙과 태평양으로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